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3강 발달 단계와 정신 역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셔서 기존에 공부할 수 있는 발달 단계, 특별히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과제에서는 그 제목들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꼭 외우시고 강의를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달 단계의 명칭들이나 또 중간중간에 설명 중의 명칭 중에서 그 용어들은 번역자에 따라서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웬만하시면은 그 영어 원문 이름과 함께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다른 번역이 사용된다 손 치더라도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그 발달 단계 과목 강의를 축약한 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기 원하신다면은 발달 단계 강의들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지 않더라도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만이라도 충분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역동 상담이다, 정신 역동적 심리 치료다라고 할 때 이 역동이라는 흐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인생의 그 과거의 부분들이 어떻게 반복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 감정적인 주제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통합 볼 때, 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 세 개의 시기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달 단계 그 이후의 단계도 있지만은 결국 그 이후의 단계도 이 세 단계를 반복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세 단계의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세 단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반복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를 연령적으로 어떻게 나누죠? 먼저 구강기는 0세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는 항상 만으로 적는다고 했죠. 1세까지의 연령을 보통 잡습니다. 그리고 항문기는 1세에서부터 3세까지, 남근기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연령을 잡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에 대한 기준은 그 학자마다 변동이 많이 있어서 이 135 이렇게 쉽게 물론 외우는 방식도 있지만은 항상 오차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강기와 항문기의 기준이 지금 1세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눠지는 기준은 학자들마다 보면은 7에서 9개월 사이에 또 많이 이 구강기와 항문기 사이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1.5세 그러니까 한 18개월까지도 이 시기를 길게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세 이 정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보다는 조금 더 짧게 볼 때 한 7, 9개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문기의 시기도 지금 남근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가 이제 3세, 즉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도 보통은 24에서 36개월, 즉 2살에서 3살 정도의 연령대에서 항문기에서 남문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꼭 3세라고 이렇게 못 박도록 규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남근기는 5세로 이렇게 135로 외우기는 쉽지만 대개는 이것을 길게 한 6, 7세까지 봅니다. 길게. 보통은 이제 7세까지 보죠. 왜냐하면은 다음 단계 이제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연령대가 만 7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지난 시기와 이후 시기의 분기점이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세라고 적긴 하지만은 길게 한 7세까지로 연장해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왜 이 시기가 그 앞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발달 단계 부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시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가 강의하면서 유념했던 부분은 기억력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구강기 시기는 기억력으로 보면은 극단적으로 경우 기억력이 없는 시기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문기와 남근기는 이제 기억력이 있는 시기인데 항문기가 기억력이 만들어져서 완성되는 시기라고 보통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억력의 특성을 가리켜서 이제 객관식 기억력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근기는 주관식 기억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억력의 차이는 어머니에 대한 인지 그리고 어머니를 얼마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 시기가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얘기하면서 반복이 될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별 특성을 봅시다. 보통 그 시기에 외형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들 한 번씩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구강기는 아이가 출생을 한 거죠. 영세니까 이제 출생한 시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것이죠. 보통 이 12개월까지의 아이는 그 말을 제외하고서는 정말로 변화가 무쌍하게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그 근육의 탄력도 이런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를 하죠. 흔히 이제 외형적인 구분에서 아이가 목을 가누고 그리고 뒤집고 그리고 앉고 서고 이러한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아이가 정말 크는구나 이런 느낌을 봅니다. 이런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3개월 때 목을 가누고 6개월 때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7개월 때 앉기를 하고 11개월 때 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제 3자를 적을 때 이렇게 눕혀서 3자를 적어서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이제 3개월은 목을 가누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6도 이렇게 그냥 눕혀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이제 뒤집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자도 쓸 때 이제 이렇게 세워서 쓰면 아이가 앉았구나. 그리고 11개월은 다리라고 보면 되죠. 다리를 세웠다. 이제 섰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7개월, 11개월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외워두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아이들 잘하는 애들 보면은 지금 만 몇 개월인가, 그리고 이런 이제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기 서기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육아를 하셨던 분들이야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전 지식을 통해서 주변 아이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항문기 시기는 이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기죠. 말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기의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그 인간관계 교류적인 특성을 보이죠. 일단 말을 하니까. 그래서 엄마와 아이와의 그 교류가 무궁무진하게 벌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자기 의사 표현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울고 보채고 이러한 수준 이상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표현 기술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I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싫다라는 면에서 no, 즉 아니다, 싫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성들이 이 항문기의 아이가 볼 수 있는 유념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문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아무래도 이 대소변 가리기가 아닐까 싶으네요. 아이가 이 대소변 가리기를 통해서 엄마와의 교류에 아주 현격한 아주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성취하느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참을 수 있느냐 못 참느냐, 이거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발달을 넘어서서 자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부모의 지시에 대해서 따르느냐 마느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되게 이 대소변 가리기 안에서 많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적인 주제에서 대소변 가리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 남근기가 되면은 아이가 그 학문기에 비해서 많이 성숙해서 어머니가 옆에 없어도 나름대로 혼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인적인 역량을 갖춥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혼자 놀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놀다가 엄마를 찾는 그 시기가 학문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엄마 없이도 자기 혼자서 버텨낼 수 있는 이 차이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이미 주관식 기억력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분명해서 흐릿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를 직접 봐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학문기와는 대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그 학문기 때보다 훨씬 더 그 뇌의 발달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양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 다양함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양함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한 역량이 아직 학문기 시기에는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한 구분도 학문기는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양육자라는 개념 안에서 다 엄마라는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종속되어 있죠. 하지만 남기가 되면은 엄마 외에도 제3자가 있다라는 그런 명료함들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함은 이 서열 그리고 차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미묘한 이러한 개별화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다양함에 대한 관심, 서열과 차이라는 부분 때문에 연이어서 이 남녀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잘 되는 때죠. 그래서 동시에 본인도 내가 남잔가 여자란가 이러한 개념들도 인식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 그 양육자나 주변의 사람도 네가 남자다 여자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지시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강기, 학문기, 남문기의 연령대 그리고 그때 보이는 아이들의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그러면 심리적인 대인관계적인 주제들이 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별로 어떠한 핵심 감정이 생기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핵심 감정이 뭡니까? 핵심 감정은 그 시기별로 그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상처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평생 동안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서 자신의 대인관계와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죠. 무의식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의 판단과 감정, 많은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강기의 핵심 감정은 무엇입니까? 구강기의 핵심 감정은 의존 욕구라고 하죠. 아직은 독립적인 자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그 존재 자체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맡기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야만이 자기의 생존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의존 욕구는 단순히 누구를 의지하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의존을 통해서 나를 보존한다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결국 의존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죽는다, 자기가 해체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완전히 파괴되는 느낌. 그래서 아주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의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기 시기는 주로 이제 엄마와의 갈등 관계를 반복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생기는 핵심 감정은 흔히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머니의 통제가 아이에게서 모종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분노라는 것이죠. 자기를 지시하고 억압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아이가 갖는 그 반항, 분노, 이것이 이 학문기적인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남근기 시기의 핵심 감정은 인정욕구로 보는 편입니다. 인정욕구는 의존욕구랑 용어에서 일단 대별이 되죠. 의존욕구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그 소유하기를 원하고 대상에게 자기가 이렇게 기대기를 원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하지만 인정욕구는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독립화되어 있고 개체화되어 있고 자기를 상대방한테 맡기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독립적인 자기 주체를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독립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한테 동의되고 칭찬받고 지지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정욕구라고 하죠. 애정욕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존욕구와 대별이 됩니다. 이러한 핵심 감정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작용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먼저 의존 욕구를 생각해 보세요. 의존 욕구를 자꾸 발휘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결정이라는 것들을 배제하게 되고 무조건 상대방의 뜻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대인관계 패턴을 반복할 수 있겠죠. 학문기 시절에서는 너무 자기의 그 합리적인 자기를 주장하다가 그 분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반발을 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지만은 상대방한테는 너무 무리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노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욕구는 겉보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뭐 특별히 부정적인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본인 자신은 그 인정을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매우 괴로운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정욕구가 심하면은 그 인정을 위해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또 그 적절하지 않은 표출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핵심 감정과 비슷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과제인데 태스크. 이것은 그 에릭슨의 발달 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과제는 핵심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시기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이 과제를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구강기에는 어떠한 과제가 있습니까? 그 과제가 잘 달성이 되면은 기본적인 신뢰가 생긴다고 하죠. 근데 이것들이 형성이 잘 안 되면은 불신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그러니까 생성이 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씩 명칭이 있는데, 학문기 시기를 보면은 그 태스크가 잘 성취가 되면 자율성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것들이 잘 성취가 되지 않으면 수치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남근기의 시기의 내용을 보면은 태스크를 잘 성취하면은 주도성이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것들을 잘 성취하지 못하면은 죄책감이 형성된다 되어 있죠. 물론 영어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 신뢰는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고 자율성은 오토노미, 그리고 주도성은 이니셔티브니스. 용어들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불신은 이제 mistrust, 수치는 shame, 죄책감은 guilty죠. 이 용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앞서서 다뤘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내용을 다루면 좋겠죠. 인격 양상을 보면서도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격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과제의 긍정적인 요소들,
예. 즉, 이 기본적인 신뢰나 자율성이나 그리고 주도성 이런 부분들이 이 인격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틀들입니다. 먼저 그 구강기의 아이가 잘 인격 양상을 이루어지면은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세상은 모름지기 믿을만하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정감을 갖죠. 이게 이 신뢰감이라는 게 단순히 누구를 믿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세상은 모름지기 또 사람은 모름지기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신뢰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신뢰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이 시기를 경계 형성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할 때는 경계의 시기다라고 저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바운더리라고 하죠. 아이가 비로소 자기 혼자로서의 그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을 까는 시기다. 너와 나라는 경계를 세워나가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자율성에 대한 부분인데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토노미. 달리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안 시켜도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동안의 양육자, 자기를 계속 조절하던 이 상하관계에서 윗단계에 있었던 이 어머니의 역할을 굳이 어머니의 역할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학문기의 단계죠. 그래서 이 자율성의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격 양상으로 볼 때는 이 통제의 부분의 특성을 해결하는 시기입니다. 컨트롤이죠.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느냐 이겁니다. 자율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는 결국은 통제를 스스로 하지 못해서 남이 자기를 통제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늘 이래라 저래라 한 것처럼 타인에게 통제권을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자율성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누가 통제하느냐, 내가 스스로 통제하느냐 아니면 남이 통제하느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인격 양상에서 이러한 통제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남이 통제하게 되고 그러한 느낌이 결국은 수치입니다. 수치는 그냥 단순히 창피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inferiority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입니다. inferiority는 어떠한 그 요소에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자기 전 존재가 완전히 형편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열등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inadequacy, 불충분함, inadequacy, 보통 불충분감이라고 번역하는 이러한 감정과도 상당히 관련 있는 부분이 수치입니다. 자기 전 존재가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나쁘고 이렇게 구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전 존재가 모조리 다 형편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근기의 시기는 이제 비로소 주도성, 단순히 이제 스스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더 자기의 판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더 생각들을 이제 앞세워서 나가고 더 진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특성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때가 때 다양성을 익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변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균형의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밸런스라고 하는데 평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프로이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평형의 단계라고 봤죠.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어를 썼습니다. 밸런스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equilibrium. 그래서 이제 상태가 평형이 잘 맞춰 있는 상태. 균형이라는 단어와도 별다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의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안정을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이 남근기의 중요한 단계죠. 특히 이 인격 양상에서 대인관계의 특성을 보자면은 숫자로 간단히 적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의 단계입니다. 나의 경계를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매우 치중해 있는 단계죠. 그리고 학문기 시기는 인격 양상으로 볼 때 두 사람의 단계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위아래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하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양육자가 바로 이 상의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근기는 3명의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 남근기는 프로이드는 웨디푸스 컴플렉스, 웨디푸스 갈등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라는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고 말을 했는데, 굳이 이러한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요, 이 앞단계 학문기의 단계와 비교를 하자면은, 이 2명 단계, 그때는 이제 엄마와 나라는 의미라고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 엄마와 나라는 요 단계에 제3의 요소, 이 제3의 요소가 플러스 된 것이다. 추가된 것이다. 단순히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특성이라기보다도 제3의 그 인물이 들어왔다. 그것은 다양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이제 상의 두 사람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실은 형제간에서도 라이벌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서열과 그 차이를 인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남근기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학문기는 단순하죠. 위아래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어떤 그 흑백 논리가 명료한 반면 남근기는 복잡합니다. 아주 다양한 힘들이 있고 그래서 균형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옳다 그르다 이러한 부분에 한쪽으로 확 몰아주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남근기의 특성입니다. 인격 양상이 그렇죠. 그 학문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에 치우쳐돼 있고 흑백 논리가 심하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남근기는 골고루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 중에서도 안정성을 취하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구관계 단계는 그 흑백 논리 수준도 아니고 자기 존재가 버티느냐 아니면 완전히 해체되느냐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또 과제의 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의 측면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과제의 부정적인 측면은 병리적인 특성과 바로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구강기에 그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했었죠? 불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학문기의 과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남근기의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신은 그 자기 존재의 안정성이 해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 자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라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창피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전 존재가 형편없다라는 이 불충분감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분노를 억제하는 특성도 이 시기에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근기는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라는 단어에 비해서 죄책감의 차이는 그 전 존재의 부분을 다 형편없다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 자기의 여러 부분 중에서 특정 부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구간기의 항문기의 시기는 불안정성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고요. 남근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론가들은 이 구간기와 항문기의 시기를 결핍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즉, 이 시기의 핵심 감정이나 문제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평생 동안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결함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또한 이 결핍을 채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언제나 타자가 이 부분들을 완전히 채워주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못 채우는 부분을 대신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지하는 역할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반면 남근기는 결핍이 아니라 갈등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균형이 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니까 그 평형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만 도와준다면 언제든지 안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단계의 시기로 평가를 합니다. 병리적으로 볼 때 구강기에서 제일 이해할 수 있는 병은 바로 정신증입니다. 정신증은 자기 존재가 해체되는 식의 질병을 말하죠. 흔히 이제 망상이나 환각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드는데, 이러한 망상과 환각은 자기 존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 보니까 남과 경계가 흐려지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남의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남을 자기랑 과도하게 연결시키기도 하는 등의 이 경계 부분이 무너진 그런 현상들을 증상 안에서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학문기 시절에 주로 되는 문제들은 병리적으로 볼 때 인격장애의 특성을 제일 많이 보이죠. 인격장애는 그 성격적인 특성이고요. 동시에 대인관계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즉, 어머니와 자신과의 관계, 이 상하관계의 틀이 결국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이겠죠. 안정성은 구관계에서 확보되지만은 안정 이후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런 교류, 줄다리기 부분은 이 학문기 시절에 결국은 익혀내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하는 특성들이 다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기의 그 갈등은 신경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인관계적인 결함은 비교적 적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성취해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정신 내적 갈등에 있습니다. 즉, 자기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로 그러한 자기 안에 이 복잡한 자기 그 부분들이 균형을 잃어가지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까지 미치는 그러한 영향보다도 주로는 자기 그 혼자서 고민하는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한 특성들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그 병리 특성 그리고 인격 특성들이 결국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구관계 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핵심 감정적인 특성들은 다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구관계 그 신앙생활 특성 중은 의존성이 높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도 당연히 높거니와 목사님이나 자기를 그 보필하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의존감은 그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 안정감에 있어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죠.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의존의 관계가 해쳐지면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경계의 파괴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나마 이 사람을 이렇게 버텨내는 아주 기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힘이 되지 않나라고 여길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매진하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이런 구강기적인 특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문기적인 특성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주로 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통하죠. 왜냐하면은
상하관계에서 엄마한테 늘 그 억압받고 엄마한테 지시받고 이러한 특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내 생활에 대해서 지시하고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한 특성들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획일주의 특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아직 그 분화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고작해야 옳다 그르다 이 흑백 논리에 아주 치중을 많이 하게 되어서 신앙에서도 그 선과 악이라는 대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부분에 획일적인 특성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특성들도 이 학문기에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 감정이 분노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감들을 표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늘 어머니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신앙 관계에 있어서도 또 신앙인들과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그 관여적인 늘 보고 직접 만나야 되고 이러한 부분의 특성이 많습니다.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한 번 얘기하면 안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확인해 줘야 되고 직접 대면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교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잔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남근기의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특성들을 다 고려해 줍니다. 다양성을 고려해요. 특히 이제 그 하나님 중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 이 각자의 그 특성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주시는 그런 고유하고 개별적이고 서로 다른 이러한 그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 의식들에 대해서 많이 염두를 둡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쪽으로 의견을 몰고 저쪽으로 의견을 몰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가운데 평형을 취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남근기의 시기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주면 오히려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주도성이 뺏긴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남근기의 신앙자들은 이런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늘 이렇게 간섭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들을 많이 요청합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우리가 늘 지시해서 하는 방식의 그 맥락이 있고 또 스스로 하는 맥락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늘 설교를 들어가면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하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경험들을 또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특성들은 결국 이 남근기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은 상담에서도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격, 성향, 지금 얘기하는 핵심 감정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슷하게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담 중에서도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구강기적인 특성이 많은 사람들은 치료자한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또 완전히 상대적으로 편집적으로 지나치게 불신하기도 합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안정을 파괴하고 자기 경계를 무너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과의 경계를 유지하려고 멀찍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심하게 의존하거나 또는 너무 심하게 불신하거나 하는 특성들을 반영해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쉽게 드러낼 수 있죠. 학문기의 시기에서의 특성은 이 상하관계적인 특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자도 상이라는 단계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엔 참 친숙한 듯하고 또 복종하는 듯할 정도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수동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치료자가 하는 말에 거의 반대하지 않고 다 온순하게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근데 그러한 수동성에는 가끔은 수동 공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순응적이고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뜻을 하나도 안 따라주고 늘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하관계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표출되는 경우는 분노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자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상담 안에서 표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남근기의 시기에서는 이제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느낌은 적습니다. 항문기는 늘 치료자가 앞에 나타나줘야 되고 치료자한테 하나하나 간섭과 제지를 요청하기는 하지만은 남근기에서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지 선생님 저를 이렇게 늘 생각날 때마다 저를 잘 격려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와서 관여하고 간섭해달라는 느낌이 아니라 마음에 자기가 든든히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달라 이런 특성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상담 중에서도 스스로 하려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특히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합니다. 마음속이 복잡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아가지고 마치 마음속에 하나의 전쟁터이냐 이 힘과 저 힘이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상담 현장을 벗어나고 또 상담 시간을 벗어나서는 상당히 건전하고 무난한 인간관계 양상들을 보여주지요. 이렇게 지금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어떻게 하게 되시나요?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줄기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강기의 어떤 특성, 항문기의 어떤 특성, 남근기의 어떤 특성. 그래서 줄기를 잡아주세요. 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하나 다 해서 다루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고 싶으면은 이 중에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제의 부정적인 요소로만 좀 정리하자. 그러면 구강기는 불신, 항문기는 수치, 남근기는 죄책감 이렇게 해서 한 시기당 하나씩의 용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고요. 그 개념 안에서 일단 설명을 해나가도록 애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서서 다뤘던 다른 내용들 보면은 구강기는 기본적인 신뢰, 항문기는 자율성, 그리고 남근기는 주도성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식으로는 구강기는 경계, 그리고 항문기는 통제, 그리고 남근기는 균형 이러한 식으로 개념을 익혀도 되고 또 구강기는 한 명의 특성, 구강기는 한 명의 특성, 그리고 항문기는 두 명, 특히 상하관계의 특성, 남근기는 세 명, 삼각관계의 특성 이러한 특성으로 익혀주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좀 무난한 것으로 하나를 좀 잡으셨어요. 구강기와 항문기와 남근기를 충분히 대별해 주셔서 이 시기의 단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이제 내 앞에 있고 내 자신을 이해할 때도 보면은 모든 시기에 다 특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주된 특성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이 세 요소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가장 주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는 구강이구나, 나는 항문기구나, 나는 남근기구나 라는 어떤 본인의 특성을 설명해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문기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기, 남근기도 있지만은 제 자신은 항문기적인 그런 인격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함께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면서 소화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마쳤는데요. 성경 묵상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때에 대한 부분을 매우 심도 있게 묘사한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 아닌가 싶네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은 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이 때에 대한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론을 가리켜서 에피제네틱 시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네틱 시어리. 이 번역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역이 있긴 한데 잘 와닿는 번역은 없습니다.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 시기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인이라고 로렌스가 실험한 그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으면 뒤에 오리가 졸졸 따라다니는 이런 그 사진을 한번 봤을 텐데 이게 로렌즈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동물이 태어나면은 그 엄마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오리를 치우고 본인이 나타났더니만 이 오리들이 로렌즈를 엄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서처럼 엄마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식으로 엄마다라는 인식이 항상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오리를 치우고 자기가 나타났을 때는 엄마 취급을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엄마를 치워봤자 자기가 아무리 나타나도 로렌즈를 엄마로 취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은 시기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때 그 시기에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나중에 물론 조금은 보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근본적인 결함이 생긴다 이런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0세에서 1세 즉 구강기 때 이루어야 될 부분이 구강기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시기에 어느 정도 보강은 되겠지만은 매우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인 결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1세에서 3세 학문기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터득해야 될 그 인격 형성이 있는데 그때 이루지 않으면은 이후에 이루어지면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단순히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 나름대로 꼭 이루어져야 될 그 부분들을 이 시기 안에 꼭 이루어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발달 이론의 이 에피제네틱 시어리와 함께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3장 1절부터 15절은 그런 발달론의 개념의 설명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때의 관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느니라라는 부분들은 한 8절까지 이어지고 9절부터는 또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적어놓은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 그야말로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을 테고 아직은 그렇게 충분히 다가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성경 묵상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그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에 대한 외형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핵심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좋지만은 본인을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해요. 또 가족들한테 듣기에도 이제는 기회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의 1세 때, 또 3세 때, 또 5세 때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추정해 보십시오. 이 연령대에 대한 기억이 분명치 않으면은 이 시기가 갖는 특성의 부분들이 커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봐도 좋습니다. 즉, 구강기에 대한 기억이 분명치는 않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1세 이전의 기억 자체가 실은 거의 없죠. 기억이 없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누가 알려준 내가 어렸을 때 이랬다라는 정보가 없으면 모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학창시절이나 성인기 이후 이런 시기에서 이 의존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었는지는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은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1세까지의 성장 과정들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항문기도 마찬가지로 그 1세에서 3세의 시기에 대한 기억도 물론 적어두시되 그 이후의 성장 과정 속에서 분노의 주제, 그리고 통제의 주제, 상하관계의 주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적어주시면 이 학문기의 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이론과 일치하는지, 과연 내가 이 0세에서 1세의 과정은 의존심이 가장 중대한 주제였는지, 또 1세에서 3세는 자율성의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 시기가 확실히 자율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본인으로서 좀 동의가 안 되고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한 것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은 언제나 또 완벽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수정해 나갈 수도 있고 보완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문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 힌트를 드리고 또 서로가 글에 대해서 답변글을 달면서 의견 교환도 하고 이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상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